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29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장소로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골프장이 선정됐습니다. 부지가 결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과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도청 본관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이 원형 복원되거나 부분 재현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장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부지 조성 비용이 낮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나주 부영 컨트리클럽 부지입니다. 한전 본사로부터 불과 2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바로 이 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 최종 입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 걸친 심사위원 평가에서 부영 골프장 부지는 92.12점을 획득해 광주 첨단 3지구를 제치고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김우승 한전공대 입지 선정 국내 위원장입니다.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영CC는 부지 조성 비용과 제공 조건, 인허가 용이성 등에서 점수차를 벌려 2위인 첨단 3지구를 따돌렸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건설로부터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후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은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와 제안서 이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순위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이행 협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순위가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쯤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큰 잡음 없이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 자치단체 유치 경쟁은 시간을 끄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탈락에 따른 반발이 없어서 한전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전공대 설립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수에 시한급된 재정지원, 부지조성, 설립 인허가, 대학준비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조 과제들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전공대를 유치한 지자체에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마련이 굉장히 나주몽 전남대 교수입니다. 광주 전남이 글로벌 혁신 허브를 만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걸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한전공대 설립 비용이 5천억 원 규모,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확보된 땅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발표됩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건의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1개씩의 면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는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전남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5월 3단체 등은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이 용역조사를 통해 만든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늘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합니다. 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별관과 전남경찰청은 제한적으로 복원하고 나머지 4개관은 원형 복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옛 전남경찰청 외부에서 총탄 흔적의 가능성이 있는 자국이 발견돼 타는 감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킨 건 미쓰비시 중공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수업체인 후지코시는 1,000명이 넘는 소녀들을 끌고 갔었는데요. 후지코시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인들이 광주를 찾아서 이제는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90살인 오경애 할머니도 근로정신대 강제노동의 피해자입니다. 1944년 군수기업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규경도 시켜주고. 오경애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아그들이 중학교 보내주고 혼자 함께 설거지 따로 가고자 마음도 나지요. 집에서는 중학교 또 못 가고 이제 일만 오고 살 것인데. 오경애 할머니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는 1,100여 명. 현재까지 살아남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은 6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재판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가 오할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전범기업인 후지코시가 반드시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침략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992년부터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해 한 차례는 승소하고 한 차례는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33명이 3차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1심과 항소심 등에서 승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서 1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도 임용 적체 현상 때문에 당장 발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각각 34명과 336명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들은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임용될 계획이지만 상당수는 적체 현상 탓에 오는 3월 새학기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광주는 7명, 전남은 76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수온주가 어제보다 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곡성과 담양이 영하 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인적 끊긴 쇠락한 옛 도시, 바로 이 목포 원도심이 요즘 시끌벅적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 이후에 지난 주말에는 임시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야 할 만큼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목포에 좀 제대로 된 가치를 살리는 그런 문화 역사 보존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목포대학교 사업가 최성환 교수와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전공과대학 부지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내의 이 부영골프장 일원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정주 여건, 또 그리고 이 접근성, 경제성, 개발 규제 등 여러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지는 어떤 것이고 또 전남 그리고 광주 지역 발전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산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원샷 쇼핑 프로덕트라고 불리곤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쇼핑을 하고 나면 끝. 다시 말하면 차를 사고 난 후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 의미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후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차량 사고,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피해 보상 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어제 이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소비자들의 어떤 권리, 의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아침은 따뜻한 이불 속이 더 그리운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5도로 후 불면 나오는 하얀 입김이 겨울 날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 7도에 달하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도에 머물겠고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질이 좋지 않으니까요. 미세먼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 보겠습니다. 화정역에서 농성역으로 양방향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운수 나들목 교차로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양방향으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이고 해제로 마제우체국에서 풍암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목포의 원도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 정쟁보다는 근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더 보존하고 활용할지 이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포 근대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이라는 그런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목포대학교 사업과 최성환 교수 연결해서 이 목포 원도심을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최성환입니다. 네, 최근에 이 계속적으로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목포의 이 만호동, 유다동 일대들 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장소인가요? 예, 1897년 10월 1일에 국내에서 네 번째로 목포가 무역항으로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개 지역이 설정이 되고 네. 그 안에 새로운 형태의 근대식 신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목포 경우에는 해안가 갯벌을 막는 해벽 공사를 통해서 이 건축 공간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이제 격자형 도로망을 토대로 신도심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1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도로망의 원형과 네. 근대 유적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근대 문화 경관의 중심 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의 신도시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모습, 개항 당시의 목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일대를 정부가 지금 도시재생유일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된 배경, 바로 방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언론에서 보면 목포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말씀이 이제 나오기도 네네. 하는데 이 네.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현재 167개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2017년도에만 68개의 사업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 목포 만호동도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네. 이 지역이 선창이나 목포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포 상권의 이제 중심지 중에 하나였는데 신도심 건설 여파로 지금 네. 이제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고 또 해가 지면 완전히 불 꺼진 동네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넘은 근대 건축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이 지역 건물들은 1층은 상가인데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지금도 동네에 살고 있어서 우리 동네 이런 개념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근대 건축물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포시의 도시 재생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고 이 지역은 문화적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이나 전남도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방식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좀 참여 의지도 굉장히 높고 준비도 착실하게 해왔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렇게 지정된 게 특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생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희망하는 재개발, 원도심 침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또 가지고 있는 전략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도 이 일제시대의 강점기 시대 때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소작쟁이랄지 그 이후 독립운동이랄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흔적과 이야기들이 그대로 묻혀있는 그대로 좀 들어있는 구도시 아니겠습니까? 원도심? 그렇습니다. 뭐 일제 건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민들이 근현대를 살아왔던 그 삶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 항일 민족운동의 역사와 스토리텔링 자원들도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미 있는 공간인데 최근에 이 투기 논란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 전국적인 중심이 되면서 지역민들이나 또 교수님도 목포에서 계시고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 정비 계획을 앞으로 잘 세워야 하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주요 거점 건물들을 어떻게 공적 자산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굉장히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언론을 통해서 양산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뭐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네. 또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해서, 네. 다행스러운 점은 그러한 인식에 주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현지 주민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그 부분일 텐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정말 제대로 된 이 근대 문화 유산으로서의 제대로 보존하고 또 활용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를 여셨죠? 예, 지난 금요일에 목포 원도심에 있는 만인계 웰컴 센터에서 네. 이 주제로 이제 토론회가 열렸고, 최근에 뭐 관심사를 반영하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각자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개진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발제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이 지역을 제대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중요한 그 관광 자원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네. 뭐 이번 이런 그 언론 보도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네. 이 지역에서 뉴딜 재생 사업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보다 이제 협력 체제와 역할 분담이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뉴딜 재생 쪽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뭐 프로그램 운영, 뭐 특화거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 근대 건축 자산을 경관을 정비하고 또 공적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점 건물들을 좀 이렇게 다수 확보하는 게 가능해지면은 네.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청년들의 유입도 늘어나고 다양한 역사 관광 콘텐츠가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금 뭐 고층 아파트 중심이나 보통 아파트 재생 사업들을 하면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은 아파트랄지 고층 건물들 중심으로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이 목포에 이렇게 통용이 되거나 목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목포 이제 신도심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가 이미 80년대 초부터 국가사적 전남도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어서, 국가사적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전남도는 뭐 300m 이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네. 또 이제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구 말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옹금동 서산동 지역인데, 네. 거기는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 상태여서 거기에 이제 조선내화 공장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 주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조선대와 공장터 여기도 역사적인 근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지역 간 그리고 또 업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들 토론들이 계속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이제 목포 시민단체들은 그 조선내화를 문화자원화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네네. 다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죠. 당장 뭔가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은데 이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이제 조선내화 회사 측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공장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공간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긍정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사례들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토론회도 자주 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투기 논란으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지역 발전, 제대로 된 어떤 문화재 보존과 발전 방향들이 좀 모색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 결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 역사 유적 지역이고요. 쉽게 말해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일제 시기 유적들이 철거의 주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관광 자원으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또 이 유달 만호동 지역은 우리가 격동의 근현대 시기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생활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천년 고도로서 사랑받아왔듯이 이 목포도 근대 도시의 경관을 잘 유지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사업과 최성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한정공대가 들어설 부지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안에 있는 이 부영골프장 일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개교까지 남은 기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또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정공대가 들어설 부지는 정확하게 어떤 곳이고 또 광주 전남 상생 발전에 한정공대가 어떤 영향,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논란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세 군데 또 전남에서 세 군데 이렇게 추천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됐었던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정공대 부지. 네. 위치는 어떤 곳입니까? 네, 혁신도시 남동 쪽에 부영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그 골프장의 절반을 무상 기부 형식으로 40만 제곱미터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부영 골프장 동쪽으로 사유지 80만 제곱미터 그래가지고 총 120만 제곱미터 36만 평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네. 한전 본사에서 2km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 규모 저수지를 남쪽으로 끼고 있는 비교적 평탄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광주시에서도 세 군데를 지원을 했고요. 세 군데, 세 곳이. 그다음에 네. 나주 지역에서도 한 세 곳 정도가 이야기되고 총 6곳 정도가 그 이야기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 부영골프장 인근이 결정이 됐는데 이곳이 결정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광주 세 곳 중에 최종 후보지인 첨단 산단 3지구는 인근 산악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첨단 신도시 등 정주 환경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나주 세 곳 중에 부영 골프장 일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선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물리적 환경, 부지 제공 조건, 운영 지원 계획, 인허가 용이성 이런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깝고 혁신도시의 그 내부를 포함한 아주 인접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영시시의 부상 제공을 통해서
그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전공대가 지어지면 이 지역 발전,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발전이나 그 시너지, 그다음에 또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전공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일단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 설립이 목표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광주에 광주과기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라남도 그리고 혁신도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수한 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효과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대학 설립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토 서남부 성장 거점 지역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혁신도시라는 것은 원래 그 특정 분야의 대학, 연구소, 지식산업체 이런 그 혁신 주체들이 네. 지리적으로 가깝게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 협력 체계를 갖추고 지역 혁신과 발전을 꾀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혁신도시 목적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네. 스웨덴 시스타 혁신도시의 왕립기술대학, 그다음에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파리 국립공과대학, 네. 그리고 가깝게는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 혁신도시의 칭화대학, 이런 대학이 네. 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한 좋은 사례거든요. 네. 결국은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네. 위해서 교수님 한전공대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 앞으로 한전공대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질지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학생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특화된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한전공대가 자리매김을 좀 하고 가져야 될까요? 의미를. 한전공대는 저간 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 수준 면에서는 그렇고 분야에서는 에너지 특화 대학, 네. 그리고 대학의 성격으로서는 R&D 분야에 특화된 강소 대학, 그 규모는 적지만 네. 이 강한 대학.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한전공대의 설립은 우수한 교육기관 설립만이 목적이 아니고 네.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지역 산업 및 지역 발전과의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네. 여기에 맞춰서 그 대학 그 구성원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광주과학기술원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이면은 틀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꾸준히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이 낮지 않느냐. 네네. 근데 그런 것을 한전공대 경우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 유기적으로 지역과의 그 관련성들을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한전이 본사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물론 이 대학의 이제 운영 주체, 그리고 일자리 제공,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이런 면에서 이 그 한전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수한 대학을 설립하더라도 인재가 그 지역 인재이면 더욱 좋겠고 졸업 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전 공대의 경우는 한전이라고 하는 초무량 그 공기업이 존재하는 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한전공대가 지금 학부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조만간 그 최종 보고서를 거기 발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밑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대학원 중심, 네. R&D 중심, 그리고 에너지 특화된 대학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단순히 그 대학원 중심으로만 해서는 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도 어렵고 네. 대학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 학부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네.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원 중심, R&D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 공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한 이 연구소들도 들어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또 한전공대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각종 에너지 기술 연구소의 광주 분원 같은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연구기관 그리고 에너지 실증 단지와 같은 이 실험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 전문 인력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중간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네. 각종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한전 공대뿐만 아니라 그 연구소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도 함께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아까 뭐 디스트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나주동신대학교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랄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지역 대학이 그 근래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입학 정원도 감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네. 사실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추가로 한전공대 설립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나 반론도 있지만 이 한전공대와 지역대학은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서로 상생해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한전공대는 그 강서 대학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그 연관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네. 특히 요새는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이니 뭐 IoT니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네. 융복합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것을 R&D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것이 또 혁신도시 목적에 또 네. 부합하고요. 네. 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연이은 차량 화재 사고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 결함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요. 늑장 대응 또는 리콜 축소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도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딱히 그런 취할 조치들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비자보다는 제조사, 판매사 중심인 이 법 체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이야기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자동차 화재 사고를 보고 그러면서 소비자가 제대로 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 지금 규정들을 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소비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물품 등 하자로 인해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되고 네.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특히 그 자동차 부분은 최근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회차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중요 결함이 있거나 일반적인 결함이 자주 나타날 때 교환 환불을 좀 쉽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차량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BMW 화재 사고는 작년에 큰 논란이 됐었고 최근엔 또 광주에서도 벤츠 자동차 화재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조사 측의 결함이 인정되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태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특정 제조사 특정 모델 차량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해서 리콜 등 배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같은 유형 문제가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잦아서 그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소비자가 그런 구체적 결함 사실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받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이것을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문제가 있다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이 문제가 없음을 제조사가 밝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구조 자체가 소비자가 밝히게 돼 있어요. 지금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법이 소비자보다는 이렇게 제조사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결국엔 관건일 텐데요. 네. 이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 지나치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 발생 사실하고 손해액 그리고 손해 발생을 야기한 자의 그 위법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 결함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함과 그 법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이외에도 복잡한 어떤 금융상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손해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함을 구매자가 알기에는 너무 그 고난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함 사실을 특정하거나 또는 심지어 손해액조차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손해배상 논리가 소비자보호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는 제조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고 제조 잘못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한 면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들은 특히 이 자동차나 여러 가지 대형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와 갈등들이 좀 일어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했을 텐데 외국의 사례도 좀 들어주시죠.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우리 한국식 레몬법 해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 있는 레몬법을 지금 따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차량이나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제조사의 책임 자체를 국가의 어떤 자동차 전문 그 기관에서 결함 자체를 연구하거나 검증해내는 것을 좀 전환시키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을 때는 수배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돼 있지 않죠?
특히 그 소비자 보호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뭐 그 가습기 관련 사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한 사건이 기회가 돼서 두세 배 정도의 고의적으로 은폐 은폐를 했을 때 결함들을 해서 그런 심각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두세 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는 있는데요. 네.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고의적인 어떤 은폐 은폐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네. 사실 그 결함에 대해서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 심각한 그 인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두세 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체 그다음에 건강상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돼 있지만 어떤 물건이랄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리 법률이 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자체 물건의 손해에 있어서는 등가배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이 갈등들은 계속 우리 사회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런 갈등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또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하신 한국형 레몬법 이것도 어제 방송 통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레몬법 이것에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 레몬법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 제조사와 소비자가 중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의 전 과정으로서 그 승차 판매 시에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을 서로 양 당사자 간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조사 자체가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 이러한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 법 자체가 뭐 적용되지 않는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레몬법이 적용돼서 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러서 환불 교환 중재 규정에 사인을 했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그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런 중재 결합에 만약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그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심으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가 없는 소비자로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다퉈볼 수가 없는 여지가 없어지네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개선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법률적인.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을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홍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도 이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목포 이 근대 문화 거리, 이 근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투기 논란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손혜원 사태가요. 목포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면서 손혜원 효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주말 그 외지 관광객이 평소 5배 이상 찾고 주중에는 그 근대 건축물에 밀집된 만호동과 유달동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면서요. 목포시가 지난 주말에 임시 관광 안내소까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손소영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 인근에요. 네. 비닐 천막으로 안내소를 설치하고 문화관광 그 해설사 2명을 배치했는데요. 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손소영 씨가 이 손혜원 씨의 그 조카로 알려진 분이시죠? 네. 시는 그 설 명절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보고요.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그 추운 날씨에도 그 손혜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는 그 손혜원 씨가 운영하는 카페요. 네. 상성장 일대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카페 유리창에 그 손혜원과 조카를 응원하는 글들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그 목포의 근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에서는 때 아닌 관광 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앞다투어서 목포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최소환 교수랑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목포 네네.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대책 정의당의 이 윤수아 의원이 지금 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었죠? 지난 25일 날 열었는데요. 윤수아 그 정의당 원내대표가 목포 근대 건축물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네네. 장소도 목포 재생 사업이 그 추진돼 가지고 작년에 마무리된 목포 죽동 그 만인계 웰컴 센터에서 열었는데요. 네. 이날 그 주제는 목포 근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목포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목포시 관계자는요. 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그 만호동 일대 한 600여 필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요. 손 의원 관계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 한 22건의 그 면적은 대략 한 1,500평방미터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체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 11만 제곱미터에 1.36%의 그 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22건은 실제 주택은 한 7채 정도로 된다고 더 덧붙였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손혜원 낸드라며 그 비판한 것이 무색할 정도라고 작은 면적이란 것입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총괄 담당자도요.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이 손 의원 등 의원 한두 명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정될 정도로 문화재청 심의위원들 활동이 허술하지 않고 네. 엄정한 심사 결과를 통해서 선정된다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님 정치인들이 본인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네네.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날 그 토론회에서도 목포시에 대한 안일한 행정도 질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야 목포 역사가 도시의 그 도시로서 근대 역사의 도시로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고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네. 입을 모았습니다. 박주현 의원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 또 지역구기 때문에 네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목포 역사 건설 토론회를 또 국회에서 열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지난 25일 국회에서요 목포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를 새로 건설하는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네. 목포 역사의 그 평화와 통합, 문화예술을 담아서 박물관식으로 짓자고 제안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든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남북 철도의 실크로드 로드맵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안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호남선 종착역이며 시발제인 목포역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포 옛 역사를 다시 복원하자 이런 그 토론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포역은 철의 실크로드 출발점이며 평화의 상징으로서도 대륙과 한반도, 내륙, 해양을 가는 관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포 역사를 새롭게 건설한 일은 평화,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주 마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양 목포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역사 가치를 더해 목포 역사를 새롭게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목포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광 상품화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목포 역사를 새롭게 건립하면 천편일률적인 KTX 역사에서 벗어나 시대성, 역사성, 문화예술이 담긴 박물관식 목포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네. 이날 토론에는 양승주 목포대 교수가 사회를 받고요. 네. 그 전남 수목 비엔날레 총감독인 김상철 교수가 바람직한 목포 역사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도 발제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차질 없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네. 목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논란들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목포 그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도시 재생 사업을 손혜원 의원과 권력형 비리로 정치 쟁점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들은 그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에 대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그 부정부패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목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당이 연일 손 의원의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사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포 환경운동연합 등 목포 시민사회 단체도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목포 근대 역사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정치 쟁점화의 야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네. 그 목포 근대 역사 문화는 그동안 목포 시민들이 도시 개발의 강풍 속에서도 인내와 고통으로 지켜낸 소중한 유산이며 목포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며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 발전의 자양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는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좋지만 오늘 출근길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영하 5도, 체감온도는 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알려드립니다. 북문대로 북문교차로에서 예술구 교차로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5분 이상 소요되고 서문대로 대광여고에서 백운교차로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합니다. 차간 거리와 적정 속도 유지로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역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1월 29일 화요일 황동인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강한 조류까지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전남이 남도의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역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도민발전소를 만들고 청정에너지로 환경과 경제를 생각합니다. 빛가람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일자리가 넘치는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키워갈 것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미래가 현실이 되는 전라남도,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